자, 우리 경영 지도사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 재무관리 파트죠. 그래서 세법 강평을 할 텐데요. 올해 시험은 일단 결과적으로 좀 평이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좀 강조하고 심지어 우리 마무리 때 본 모의고사에서도 상당 부분 출제가 되었어요. 그만큼 이제 예측지 못한 어떤 지엽적이거나 특수 주제에서는 조금 나았다는 거예요. 특히 30점, 30점 그 논수령 주제들이 다 기존에 이제 강조한 주제들이었기 때문에 뭐 여기서만 점수를 많이 획득을 해도 충분히 점수를 확보하지 않았었나 이런 평가를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빠르게 보시면요, 우리 수정신고 경정청구인데 경정청구는 일반적인 통상적 경정청구와 후발적 사유의 경정청구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물음은 기한을 좀 물어봤고요. 두 번째는 효력을 물어봤고요. 세 번째는 간면을 물어봤어요. 그죠? 양가로 1, 2, 3 했을 때 기한, 효력. 세 번째는 가산세, 간면. 그래서 일단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신고에 누락이 생겨가지고 그걸 추가적으로 후다닥 수정해서 제출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보통 증액신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과세관청에서 이 사람이 누락한 자료를 찾아서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예요. 이걸 좀 고급스럽게 세금을 결정 경정 통지하기 전으로 쓰고, 또 이러한 기간이 제척기간 지난 후에 발생했다면 수정신고든 결정이든 모든 과세권은 소멸되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란 표현까지 꼭 들어갔었어야 돼요. 그래서 수정신고는. 그리고 두 번째, 통상적 경정청구는요 5년만 쓰시면 안 되고요. 증액경정은 불법과의 어떤 상충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증액경정 처분이 있고 90일 이내, 90일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서 원칙은 5년. 그래서 5년 안에 제척기간의 과세권과 좀 대응시켜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기한도 5년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90일에 하는 증액경정. 근데 후발적 사유로 인해서 판결, 소송 등으로 세금이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소송이 오래 걸려요.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5년이 지나서 새로운 판결이 나왔을 때 그 판결에 따라 세금을 감액받는 사유가 있었다면 그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사유니까 뭐 이런 거를 이제 수정신고, 일반적 경정청구, 통사적 경정청구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고, 또 청구의 효력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수정신고 같은 경우에 반드시 이제 둘로 좀 나눠가지고 쓰시면 좀 더 좋은데, 예를 들어 신고 납부 국세에서의 수정신고, 즉 이런 거죠. 요거는 예를 들어 5월 달까지 5월 31일까지 소득세 같은 거를 업종신고 안에 했다면 요거에 대해서 확정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신고가. 근데 만약에 한 7월쯤에 수정신고가 들어간 거야. 왜냐면 이때 자료에서 누락된 거, 매출 누락 뭐 이런 것들을 납세자 스스로 또는 세무 대리인이 찾아서 수정신고가 들어갔을 때 요거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제 확정력이 있어요. 똑같이 수정신고 자체에. 근데 예를 들어 정부부가세목인 상속세 자체에는 신고에 확정력이 없으니까 수정신고에도 확정력이 이렇게 없다가 된다라는 것을 서술하는 거고요. 경정 청구의 효력은 애초에 세금을 돌려주세요라는 제목 자체 청구야, 청구. 이게 만약 확정력이 있다면 청구만으로 내가 돌려받을 세금이 확정돼서 국가는 그냥 돌려줘야 돼. 이걸 좀 악용해가지고 돌려받지도 않아야 되는데 그냥 정정청구서랑 서류 보내가지고 막 국가세금 환급받고 해외 나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정청구는 결국 확정력이 없다예요.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잘 서술하시는 거고, 세 번째 좀 깡암기죠. 수정신고의 가산세, 감면 같은 경우에 수정신고를 둔 이유 자체가 납세자가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건데, 이때 혜택이 원래
내가 원래 신고할 때 해야 될 세금보다 적게 했다는 것은 보통 과수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상황이에요. 그 과수신고가산세를 수정신고로 인해서 감면받을 수가 있어요. 빨리빨리 할수록 더 감면되는데요. 일단 미리 알고 요러요러한 세금이 떨어질 거를 눈치채고 수정신고 들어가면 제외한다, 안 된다 이런 것도 좀 넣어주시고, 한 달 이내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50 이런 정도로 최소 뭐 다는 못 썼더라도 최대한 기억나는 부분까지는 뭐 썼으면 뭐 충분한 그래도 점수를 얻어갔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페이지로 가셔가지고 그냥 나오고 또 나온다 라고 했던 거죠. 이거는 그냥 계속 나와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라고 했던 소득세 배당소득의 이제 이중과세, 이론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큰 틀을 보여드리면은 이제 법인 단계에서 부과된 세금이 배당으로 이제 주주들한테 흘러갈 텐데, 요때 세금이 한 번 부과되고 요때 세금이 한 번 더 부과되는 게 이중과세예요. 이중과세. 요거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여기서 이제 그로스업이라는 법인세 총액을 만들기 위해서 그로스업을 더한 다음에 세율을 때리고 요 금액을 결국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이 구조를 잘 쓰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중과세 조정하기 위해 중요한 첫 번째 절차가 일단 소득세법 문제니까 일단 법인세는 과세가 돼요. 기본적으로 원리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을 받았을 때 배당 소득세를 또 내게 되는데 법인 단계에 낸 세금을 공제해주자. 근데 이게 세금을 떼고 들어오니까 세금을 다시 더하는 일명 그로스업 금액, 이게 배당 소득이 11%에 달하는 법인세가 10%라는 가정 속에서 부과된 세율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더해서 배당 소득 금액을 만든 뒤 이제 세율을 곱하고 배당세 꽂으로 빼는 논리죠. 그거 잘 쓰실 수 있고, 그다음에 요건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최근 또 세무사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이게 일단 이중과세 조정 배당소득에 대한 요건을 보시면 당연히 법인세가 과세됐어야 돼요. 일부 투자회사나 뭐 동업기업 과세 특례 같은 걸 적용받는 도관에 불과한 법인들, 통로에 불과한, 껍데기에 불과한 법인들은 법인세가 없어요. 그럼 법인세가 없는 어떤 회사에서 배당을 받았다면 나의 이중과세 문제는 애초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중과세를 소득세에서 해줄 필요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유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이 된다. 즉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배당소득은 애초에 이중과세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내국법인한테 받았어야 돼요. 혹시 외국법인한테 받은 거는요, 그 외국에서 외국세를 냈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은 일단 안 해주자가 원칙인데, 또 이런 것들을 안 해주면은 내국법인에서 받은 배당과 투자한 거에 형평이 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얘는 외국 납부 세액공제라는 또 별도의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조정을 안 해주자고 하지만 다른 제도로 해주자. 외국 납부세 공제 또는 또 더 나아가면 조세 조약 등을 통해서 이중과세가 조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리과세 배당소득이면 안 돼요. 즉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배당소득이어야 돼요. 왜냐면 분리과세는 14%, 현실에서는 지방소득세까지 15.4%의 원천징수로 납세가 종결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로스업 같은 걸 조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절차가.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서 2천만 원 초과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배당소득 예를 들어 2천만 원이 이자 배당 합쳐서 2천만 원이 초과한다는 건 돈이 좀 많았다는 거죠. 돈 투자를 해서 많이 벌었다는 건데, 오히려 이제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분리과세자는 그로스업 혜택을 못 받고 고소득자만 그로스업 세 받았을 때 오히려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낮아질 수 있는 일명 역지성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소득자도 2천까지는 안 되고 2천 넘는 것만 그로스업 혜택을 주겠다, 이런 시스템을 짠 게 이중과세 조정 요건이다. 그래서 1, 2, 3번 잘 쓰시는 거고, 마지막 이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 이중과세 조정 배당 소득은 무슨 소리냐면요, 이런 느낌이죠. 예를 들어 이자가 있어요. 이자 1,000만 원. 배당이 있는데 배당 중에서 그로스업 제외 배당 소득이 예를 들어 1,000만 원. 그로스업 배당 소득이 500만 원. 이렇게
내가 1년 동안 번 돈이 2,500만 원이야. 근데 이자가 1,000만 원, 배당이 1,000만 원, 배당이 500인데 1,000만 원은 그로스업 배제 배당 소득이야. 예를 들어 뭐 외국법인한테 받았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보죠. 요거는 이제 내국법인한테 받은 배당 소득이에요. 이때 2,000 초과분만 그로스업 혜택을 준다라고 했었는데 이때 만약에 그 2,000만 원 초과분이 만약 이렇게 돼 버리면 2,000만 원을 여기서부터 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0이고 왜 2,000이야. 먼저 이거를 그로스업부터 쌓으래. 그로스업 배당 소득부터 쌓고 그리고 이자가 예를 들어 뭐 아니면 그로스업 제외라고 해볼게요. 이거 그로스업 제외 이게 10 그러면은 이자가 여기까지가 2,000이라고 해보면 여기까지 2,000이라고 해보면 이자가 500만 원까지만 들어오네요. 2,000을 채우는 느낌이 이자 500까지 들어오고 2,000을 넘는 게 이자가 돼. 이자는 애초에 이중과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중과세 문제 배당소득이 있었어도 혜택을 못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때 2,000을 채울 때 야, 이자부터 채워라. 이자부터 일단 채우고 이자를 한 여기까지 채우고 그로스업 제외 배당소득을 다시 한번 1,000만 원 채우고 이제 그로스업 배당소득이 제일 나중에 어떤 2,000만 원을 채움으로써 최대한 그래도 그로스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짰다라는 거죠. 그 느낌이 양가로 3번을 적는 거예요. 양가로 3번으로 적는 거. 그래서 1, 2번이 그래도 무난했고요. 우리 세 번째도 막판 모의고사에서 우리 정리했었던 이것도 우리 최근 세무사 2차에 나왔으니까 꼭 보자라고 했었던 법인세 소득 처분이에요. 기타 사회유출 유형의 귀속자들을 제시하고 이유까지 설명을 하라 그랬는데 첫 번째는요.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자면 그러니까 우리 회사 소득에서 뭔가의 소득이 흘러 들어간 걸 법인세 계산 과정에서 드러난 거예요. 이때 이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 발생하는데 그 상대방이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면 그 자의 이제 소득을 구성하게 심지어 또 되었다면 법인소득세, 개인사업자도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돼요. 어차피 그러니까 구태여 내가 뭐 배당 이런 걸 처분해봤자 이중과세 문제만 발생하지 어차피 자기 소득을 구성해서 세금을 내는 자들이다 보니까 구태여 어떠한 소득을 발생시키는 소득 처분을 할 필요는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사업자와 법인 또는 법인이 세금을 냈어. 세금은 어디다 내냐면 보통 세무서나 국가나 이제 지자체에 내는 거잖아요. 지방세면. 요게 비과세 법인이야 또. 국가 등이. 국가 등한테 세금을 물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소득이 국가 등에 귀속된 경우에도 기타 사회유출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어요. 뭐 요런 거를 이제 적는 내용이고요. 이유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의 이유는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내용은 쉽죠. 이게 부가가세법은 우리 현실에서 이제 과면세를 겸용한다. 즉 면세 품목, 과세 품목 이런 것들을 함께 파시는 어떤 마트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약국도 이제 조제 용역, 조제되는 약은 면세. 그리고 이제 그냥 단순 의약품은 과세다 보니까 보통 겸용사업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겸용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되던 예를 들어 약국에 사용하는 그 책상이야, 계산대야, 뭐 이런 것들은 면세, 과세에 함께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매각했을 때 매입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즉 면세 사업과 관련된 건 불공이고 과세 사업과 관련된 게 공제돼요. 또한 공급 시 과세 표준도 과세사가 관련된 것만 과세 표준이고 면세사가 관련된 거는 아예 부가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때 안분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스토리죠. 이걸로 한번 써보자. 내가 이때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샀다든지 뭐 기계를 샀다든지 이런 재화를 구입했을 때 내가 이제 과세 매출이 예를 들어 그걸 부가세에서 과세 공급가액이 면세 공급가액이 70이고 30%야. 근데 우리 사업자들이 물건을 왜 사는 거예요?
다 쉽게 말해서 돈 벌기 위해서인데, 그게 이제 다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사업자들이 그 안에 내부에서 사용하는 기기등치를 샀어. 왜? 뭔가 만들기 위함이고요. 차량 뭐 트럭을 한 대 샀어. 그 트럭으로 어디 운송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이야. 그 운송을 왜 다 매출에 기여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공통 사용 재화를 과세 사업에 사용된 부분만큼만 부가세를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는데, 그 매입세 공제의 어떤 기준이 요 공급가액이라는 거야. 원칙이 공급가액. 그래서 예를 들어 공통으로 산 부분이 100이었다면 30%만큼은 면세 사업에 사용한 결과가 되어가지고, 요게 만약에 뭐 부가가치세는 10이었다면, 요게 또 30%인 300만원은 불공제 매입세액이 되는 거예요. 요게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의 비율로 안분하도 되어 있어요. 그 이유 자체는 이 재화가 매출에 기여되는 부분만큼 불공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안분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가장 합리적 안분 기준. 근데 이제 팔았다. 이번엔 공동사용재화를 판 거야. 이때는 약간 과세가 요게 한 60%고 요게 한 40%가 되었는데, 만약에 요것도 이제 요건 좀 더 어렵게 날짜를 해보자. 이게 만약에 4월 달에 판 거야. 그럼 이것도 판 공급가액에 예를 들어 뭐 5천만에 팔았는데, 해당 과세기간의 이제 공급가액 비율을 곱하기에는 이 판 시점에 해당 과세기간이라는 게 1기면 1월부터 6월인데 그 6개월치 공급가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분의 과세 공급가액을 일단 환분을 하셔야 돼요. 직전 과세기간이고요. 여기는 해당 과세기간이야. 왜냐면 요 안분은 언제 하냐면, 이게 만약에 4월 1일에 매입을 했다 하더라도 안분은 확정신고기한에 이렇게 보통 이루어지고, 또 예정신고는 예정신고 때 정산하죠. 했다가 확정신고 때 정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당 과세기간의 비율로 안분할 수 있지만, 이 매각은 이 매각 당시에 세금에서 끊어줘야 돼. 근데 세금계산서에 기재돼야 되는 반드시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되는 항목이 공급가액이야. 근데 공급가액을 안분하라고 했는데 안분을 해당으로 하래. 해당이 아직 몰라. 안분을 못해서 공급가액을 못 줬고 세무서 끊어가지고 막 문제가 생겨.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직전 과세기간에 공급가액별로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제 이유고, 사실 이론적으로도 원래 이제 사서 팔기 전까지 재계산을 해요. 이게 면세 비율이 5% 오르락내리락 할 거를 반영하는데, 이렇게 직전 과세기간까지 반영이 되어 있는 공통사용자를 팔았을 때 이 직전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다시 대응되는 항목이기도 해요. 이론적으로. 뭐 여기까지 10점짜리니까 물어보진 않은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세금면서 발행 문제로 직전과 해당이 다르게 이렇게 안분이 되는 이런 구조를 좀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5번도 가보시면요. 이것도 우리 막판 시험에 있었던 거 알죠? 우리 상속증여세에서 싸게 산 거야. 재산을 싸게 사. 현저히 싸게 사. 그럼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했었죠. 예를 들어 시가가 10억짜리를 1억에 사. 9억 싸게 사. 내가 이걸 1억에 사서 당장에 팔아봐. 10억에 팔리는 거죠. 그럼 9억 다시 먹잖아. 그래서 이걸 양수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금액이 있는데, 나 이제 시가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좀 차감되는 금액이 있어요. 근데 그게 특수관계인일 때랑 특수관계가 아닐 때로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가 양수의 증여재산가액을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특수관계 아닌 자 거래로 나누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특수관계 거래를 이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했을 때 요 차액, 요 9억 원, 요 차액이 이제 9억 원이잖아요. 여기서 첫 번째 일단 3억 원을 빼주려 그래. 3억 원 정도는 빼주자. 두 번째는 이제 시가의 30%. 시가가 10억이니까 요것도 3억이긴 하죠. 어쨌든 이렇게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금액이라고 해요.
그걸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누구의? 산 사람. 싸게 산 사람. 상대방한테 증여받은 효과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 특수관계 아닌 자가일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되는 거고요. 이때는 3억을 그냥 빼줘요. 이때 그냥 3억만 빼기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특수관계일 때는 3억보다 이게 혹시 작았다면 이걸 빼니까 증여재산가액이 커질 확률이 있어. 하지만 이제 특수관계 아닌 거래는 무조건 3억을 빼주는 거죠. 이런 것들. 막판에 이거 정확히 이제 한 건데 참고로. 요거는 정확히 예측했고. 그 다음에 징수법이 또 갑자기 부활했네요. 한 몇 년 안 나오다가. 근데 우리 징수법 그래도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루는 압류할 수 있는 경우가 해제인데 해제는 해제를 하여야만 하는 경우가 있고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압류를 일단 할 수 있는 경우는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안 내면 우리가 고지서 보내고 그래도 안 내면 독촉장, 그래도 안 내면 압류가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요거는 그게 좀 맞았네. 납부 기한전 징수 사유야. 얘가 긴급할 정도로 지금 재산이 다 털릴 위험에 있어. 그게 예를 들어 파산, 강제 집행, 포탈 염려가 있거나 세무 대리인을 두지 않고 이민을 가거나 뭐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납부 기한전 징수 사유로 인해서 이 기한까지 기다려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고지서를 새로 보냈는데 이때 고지서 기한까지 안 내면 독촉을 건너뛰고 생략하고 압류가 들어가요. 그래서 두 가지 적었고요. 즉시 해제해야 되는 경우는 얘가 낸 거야. 압류했더니 뭔가 정신을 차렸나 봐. 갑자기 꾸뭇꾸뭇하더니 이제 세금 낼게요 막 이러고 있어. 그럼 풀어주세요. 이제 전부 내거나 전부 충당이라는 거 얘가 돌려받을 금액이 있었다는 거야. 세무서한테. 요거랑 낼 거랑 까주세요. 이게 충당이죠. 두 번째는 세금 부과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부과 취소가 된 거고요. 세 번째는 압류된 게 여러 개인 거야. 부동산, 주식, 채권 뭐 이런 게 싹 압류됐었는데 부동산만 팔아도 세금이 완납돼. 그럼 이제 나머지 주식, 채권은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모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 공매 대금, 판 대금으로 체납 전부를 징수할 수 있다면 나머지 재산은 풀어줘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정보로. 그래서 올해 시험은 다 좀 무난하고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되면서 평이했던 시험이야. 근데 혹시 내년도 대비하신 분들은 내년도도 쉬울지는 물음표죠. 또 쉬울 수도 있지만 약간 경지사의 시험 트렌드로 봤을 때는 한 번 쉬면 한 번 좀 어려운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약간 조심스레 개인적 예측이요. 개인적 예측. 일단 그래서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경지사 시험은 크게 일단 법령 암기가 1순위야. 근데 법령 암기를 주구장창 외우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뭘 알아야 된다고요? 취지. 근데 이 취지를 더 이해시키는 게 수업 시간에 자꾸 말씀드리는 현실 사례들. 그래서 이제 사례 취지를 통해서 결국 법령을 좀 어느 정도 잘 외우는 시험인데 취지도 잘 물어봐요. 보시면 그죠? 이유 같은 걸 잘 물어봐. 이유. 그래서 이유와 법령. 근데 이걸 공부하는 방향성은 사례 위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큰 중요한 규정들 세법에서 쭉 역사적으로 발전되고 진화되고 그렇게 이제 다듬어진 큰 규정 위주로 이유와 법령을 물어보는 시험이다라는 거를 더욱더 이제 확인시키는 시험이었다. 그래서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콘텐츠로 맞이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